안녕하세요. 저는 정주현입니다. 먼저 제가 한국어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작은 발음 실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타코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트캠프에 참여하여 코딩, 도구, 파이프라인 등 실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조금 색다른 내용입니다.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직장이었던 미국 텍 기업 팔란티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얻었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퇴사하고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들어 AI 영어 첨삭 앱인 랭다를 개발하여 최근 앱스토어에 출시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수백 개의 기본 제공 데이터 커넥터부터 앱, 머신러닝, AI 등을 통한 운영까지 매우 통합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주요 제품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진정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죠. 그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로 매우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첫째, 국내 유수 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의 내부 데이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현실은 종종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둘째, 회사 문화 자체가 진정한 가치 제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회사 사람들에게 사용될 것인가? 일상 업무에 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솔루션이 비즈니스에 통합되어 실제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창출된다고 믿었고, 조직 정치나 기존 광행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했습니다. 실제 사용에 중점을 두는 문화와 다양한 회사의 현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대기업에서는 매우 드문 조합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덕분에 저는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아니면 공유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여러분의 노력이 실제로 결실을 맺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시작 단계부터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IT 기업을 떠올려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물론 데이터 엔지니어라면 네카라쿠베, 당토지키아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는 이런 기업들 외에도 훨씬 더 큰 부분이 존재합니다. 삼성, SK 같은 대기업의 다른 계열사들, 제조, 금융, 조선, 유통 그런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며 여러 면에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성공적인 기업들은 특히 지금쯤이면 데이터 관리가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깨끗한 그런 데이터 흐름과 완벽한 인사이트,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기업들 내부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실은 사실 종종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정말 데이터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그중에 20년 된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최신 것도 있고 그리고 엑셀 스프레드시트, PDF 등에 다 완전 흩어져 있습니다. 같은 정보가 다른 곳에 다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품 코드가 일관되지 않거나 고객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주소가 다른 형식이거나 특정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이상한 내부 약호나 형식으로 데이터가 가장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열 이름이 뭐 독일어, 약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건 SAP라는 시스템인데 아주 많은 대기업들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어, 약어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통화값이 원 단위가 아닌 뭐 1000분의 1 원 단위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처럼 말이죠. 자, 뭐 왜 이렇게 조금 암울한 그림으로 제가 시작하는 걸까요? 뭐 바로 이런 현실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여러분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베이스 작업, 뭐 스파크와 같은 분산 시스템 이해 등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사용은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도구는 조금씩 또 좋아지고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은 인프라를 더 쉽게 만들어주며 AI는 반복적인 코딩 작업의 일부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고유한 가치가 진정으로 성장할 영역은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복잡한 데이터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기서 어떤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연결하여 누군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회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원시 데이터와 유용한 행동 또는 인사이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복잡한 상황, 솔직히 말하면 가장 흥미롭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기회인 셈이죠. 네, 그래도 궁금하실 수 있죠. 자, 이건 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사실 다른 사람의 업무가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단순히 파이프라인이 실행되었는가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왜 그렇게 집중해야 할까요? 이것도 실제로 사용되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뭔가를 눈에 띄게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거 그것이 정말 주목받는 길입니다. 회사 내에서 경량력과 인정으로 직결되는 거죠. 어떤 단순히 스파크 작업을 하는 사람에서 재고 추적 문제를 해결한 사람 아니면 마케팅 부서가 캠페인 ROI를 마침내 이해하도록 도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치 있고 심지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경력 성장,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더 큰 영향력,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도 큰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 매일 사용되고 누군가의 업무를 더 쉽게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은 보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있고 실용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문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의 조화는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즉 데이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데이터 탐색. 자, 여기 커스터머 테이블이 있네요. 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직접 확인하고 어떤 요리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살펴보세요.
대부분 널 값인가요? 형식은 무엇인가요? 고유한 값은 몇 개인가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음식을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알아야죠. 둘째로 아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용자 및 프로세스 이해입니다. 컴퓨터 앞을 벗어나세요. 진심입니다. 영업, 마케팅, 생산 현장, 물류, 재무 등 관련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시나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어떤 종류가 있으면 좋겠다고? 라고 물어보세요. 말이보다 듣는 데 집중하고 업무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가장 큰 기회는 종종 그들의 대답, 수작업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 또는 매일 겪는 정보 부족에서 발견됩니다. 이 과정의 셋째로는 점과 점을 잇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사용자의 불편사항에 의하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 보고서를 수동으로 조정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군요. 자동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데이터가 일치해서 수치를 추적할 수 없군요. 정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제조업의 예시를 다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가서 데이터 탐색을 했고 판매 테이블을 살펴보니 제품 코드 필드가 지저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마케팅 및 R&D 담당자들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래도 이 상황의 영향을 솔직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재킷을 예를 들어서 옷 가게라고 옷 판매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 재킷을 수천 개씩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파란색 버전이 빨간색 버전보다 더 잘 팔리는지 XXL 사이즈가 재고에 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시스템의 코드가 제각각이에요. 어떨 때는 5번째 자리가 사이즈고 어떨 때는 색상이고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했듯이 정말 큰 대기업이 이럴 수 있다는 게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데이터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였습니다. 파란색 재킷 홍보 캠페인의 ROI를 측정할 수 없었고 생산 계획은 사이즈별 생산량을 추측에 의존해야 했으며 R&D 부서는 어떤 기능이 인기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불일치에 뿌리를 둔 근본적인 비즈니스 문제였고 그들이 매일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쯤 사용자와 소통하고 피드백을 얻는다. 이거 애자일이란 방법론과 비슷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실제로 애자일의 핵심 원칙 중 하나죠. 근데 여기서 살짝 아이러니한 점은 제 개인 경험상은 애자일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회사에서도 이 특정한 부분, 즉 실제 최종 사용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진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종종 가장 먼저 축소되거나 완전히 생략 중입니다. 근데 이거 왜일까요? 솔직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딩 시간을 뺏기고 기술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사실 본인도 서로가 그렇죠. 그 측이 데이터에 대한 용어를 모르고 근데 저희는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용어를 모른다.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해야 하며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경영진이 생각하는 솔루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수이기주의 형상과 관성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추측하고 바로 구축하는 것이 또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그들의 맥락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소홀히 한다면 아마도 내부 IT 및 데이터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올바른 문제를 사용자에게 또 맞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작업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용자와 이야기하고 제품 코드 문제나 품질 관리 문제, 추적 필요성과 같이 진중으로 가치 있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구축할까요?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진 방식으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는 단계에서 효과적인 솔루션 구축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매우 강력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자선, 즉 핵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무엇일까요?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고 고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세트 보통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품, 고객, 조선소의 경우에 선박, 아니면 부품, 직원, 매장, 거래, 비즈니스의 핵심 용사들이죠. 또 물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여쭤보겠죠. 왜 굳이 우리 그래야 하죠? 특정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는 파이프라인 구축하면 되지 않나요? 시간이 급한데 말이죠.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몇 가지를 열게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단일 진실 공급원, 이거 영어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런 걸 생성하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한 고객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면 누구의 고객 목록이 맞는가, 어느 주수 맞는가 그런 것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죠. 둘째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에 대한 데이터 정의, 표준화 및 검증 작업을 한 번만 정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고객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는 이 조인된 데이터 세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팀이 개별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물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근데 이미 데이터베이스 어딘가 고객 테이블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테이블은 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항상 이런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로는 일관성.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이런 핵심 프로덕트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구축되면 제품 정보 표현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 속도 향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빌딩 블록이 있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분석을 훨씬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팀원들도 들어왔을 때 주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는데 이런 커스터머, 고객 핵심 데이터 세트에 무엇을 포함할지, 고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또 사용자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부서는 고객을 판매 대상 기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류 부서는 특정 배송 주소로, 재무 부서는 총구 주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적 해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용한 핵심 데이터셋들을 소개하려면 이러한 관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데이터셋들을 구축하는 것은 훌륭하게 들리지만 생성하는 것이 종종 첫 번째 큰 난관입니다. 앞서 발견했던 복잡한 데이터 상황을 실제로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셋에 과연 무엇이 포함될까요? 이런 과정에 일단 많은 데이터 프로파일링 들어갑니다. 단순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소스 시스템에 대해 쿼리를 작성해서 카운트, 디스팅트, 잠재적 키에 대한 그룹 바이를 다 수행하여 고유한지 일단 확인합니다. 또 아주 유용한 거 값 분포입니다. 이거 정말 매일 사용했는데 컬럼마다 값 분포를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열에 얼마나 많은 널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번치 데이터의 실제 패턴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은 규칙 정의 있습니다. 이전 결과와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현한 논리를 정의합니다. 이는 물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필드가 비어 있으면 다른 시스템에서 채우도록 시도합니다. 아니면 두 가지 출처에 동일한 고액에 대해 상충되는 주소가 있으면 어떤 것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이 날짜 이전과 이후의 거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문제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문서화하고 때로는 올바른 논리에 대해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거 귀찮게 들릴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점은 사실상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 핵심 데이터셋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끗한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암호 같은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 3보다 스테이터스 배송됨으로 변경하고, 단위를 표준화하고, 예를 들어 모든 통화 값이 원단위인지 확인하고, 즉 비즈니스 전반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원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 아니고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이거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프로세스, 즉 프로파일링, 정의, 규칙 적용, 표준화가 앞서 언급했던 불일치한 제품 코드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프로덕트 데이터셋들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재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품질 관리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번에 PDF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불량 부품의 생산 배치, 여기 말하는 배치는 용어 배치입니다. 배치가 포함된 재고 제품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에서, 즉 PDF 보고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 불량 부품의 생산 배치를 찾으려고 하는 시나리오에서 이제 우리 이전 핵심 데이터셋 생산 단계에서 이미 핵심 프로덕트 및 컴포넌트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 아이디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훨씬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또 4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단계에서 일단 여전히 저희 그 PDF 보고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거 요즘 AI죠. LLM입니다. LLM이든 즉 AI든 아니면 다른 파싱 도구를 사용해서 그 ID 즉 그 PDF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 이제 특정 생산 주문 테이블을 거래합니다. 이 테이블은 완제품과 사용된 부품 배치를 연결합니다. 방금 추출한 그런 파트 아이디, 즉 그 PDF에서 추출한 그런 데이터와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는 그 거기서 찾은 프로덕트 아이디의 핵심 프로덕트 데이터 세트와 조인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신뢰도가 높고 잘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품명이나 설명 등을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재고 상황, inventory level 데이터와 조인하여 이러한 제품 중 실제로 재고가 있는지 제품을 확인합니다. 이거 아마 아주 이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회사에서 정말로 즉 다양한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매일 사용했고 다양한 회사에서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웬만하면 어떤 문제를 풀든 사실 통일로 들어가는 이런 핵심 데이터셋들이 있고 그리고 딱 그 하나의 유즈 케이스만 나오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에서 그런 PDF 보고서나 그런 부분이 둘 다 나오는 거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빠르고 정확한 목록을 얻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즉 불일치한 제품 또는 부품 정보, 초래한 핵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때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미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단단했던 덕분에 우리가 쉽게 이런 불용 부품의 생산 배치 목록을 빨리 잘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하면은 뭐 물론 이 하나의 상황에 유행하겠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한 번 소행하는 것도 좋지만 품질 문제, 리콜, 추적 요구사항 등은 비즈니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죠. 사실 아주 흔한 일이죠. 그래서 일회성 스크립트나 뭐 주피터 노트북 등과 그런 거에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운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을 비즈니스에 쉽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품질 관리에 쓰일 경우 매우 간단한 내부 앱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자가 새 보고서 PDF를 업로드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백그라운드에서 구축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실행돼요. PDF를 처리하고 핵심 데이터 세트 및 관련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잠시 후 애플리케이션의 형량을 받는 제거 목록이 표시됩니다. 간단한 셀프 서비스죠.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재사용 가능한 도구 또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이 단계는 종종 가장 큰 장기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수동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뭐 이 보고서를 실행해 주시겠습니까? 에서 데이터 기반 기능을 통해 비즈니스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항상 아주 강조했습니다.
물론 고객 측이 그냥 뭐 "보고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일회적인 거 많이 요청하셨지만 그런 거는 아마도 이런 거의 가능성에 대해 뭐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거 좋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정말 운영화까지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정말 임팩트 있는 것들 전부 다 이런 케이스였고, 사실상 그냥 단지 뭐 하나의 보고서 만드는 것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러한 도구를 배우고 있으니 그리고 간단한 기술적인 부분도 언급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 정리, 변환 및 파이프라인 실행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러한 핵심 데이터셋과 그 위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변환 논리 자체는 실제 펜다스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펜다스의 표현력도 아주 좋고 많은 사람들 알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 조작 작업에 일반적으로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펜다스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데 사실 뭐 저희 플랫폼으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음 뭐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굳이 다른 거 쓸 이유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펜다스를 쏘는데도, 펜다스 코드를 작성했는데도 그 실제로 그 펜다스 코드에 실행하는 엔진은 그 특히 잠재적으로 큰 데이터세트를 다룰 때 그 파이스파크, 뭐 그냥 스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코드를 작성하지만 스파크 환경 내에서 변환되거나 실행되는 겁니다. 스파크가 선택된 그 주된 이유는 물론 뭐 저희 그거는 플랫폼 구축할 때 했던 선택이지만 저희가 배운 바 그리고 경험한 바로는 음, 스파크가 선택된 주된 이유는 그 데이터 규모의 불확실성 처리였습니다. 이게 그 회사의 일부 클라이언트는 뭐 수천 또는 수백만 행의 뭐 나름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는 또 수십억 행의 아니면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거 둘 다 다룰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코드베이스를 사용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는 스파크 특히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스파크는 그런 나름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음, 물론 뭐 매우 작은 데이터의 경우에 일반 펜다스에 비해 뭐 약간의 오버헤드 있을 수도 있어요, 스파크는. 그런데 뭐 그 어차피 아주 작은 데이터셋은 뭐 많으면 뭐 1분 안에, 근데 보통은 뭐 몇 초 안에 그 처리되니까 그거에 대한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었고, 차라리 그런 아주 큰 데이터 위한 뭐 안정적인 확장 가능성, 그 저희가 그 제공하는 플랫폼에 정말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그 작동하도록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근데 물론 가끔은 그 고객 측에서 네, 저희는 SQL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저희는 SQL 쓰고 싶다, 그런 분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능은 했어요.
가능은 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지원하고 뭐 필요하시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또 다양한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이유들 몇 개 드리자면, 하나는 파이썬이면은 물론 외부 라이브러리 뭐든 쓸 수 있어서, 예, 그냥 데이터 변환이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데이터를 변환하면서 뭐 LLM, AI를 부르고 싶은 경우도 꽤 있는데, 특히 그런 PDF나 뭐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그런데 이것은 SQL에서 하는 게 무조건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트그레스에서 뭐 HTTP 확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그걸로 아마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아무래도 절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다 보니까, 예, 뭐 파이썬에 비해서 업무 생산력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몇 가지 핵심 사항만 기억한다면 다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소통하세요. 이 점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 성공은 여러분의 작업 결과를 사용할 사람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유용한 것을 구축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구축할 때는 조약적으로 구축하세요. 기본적인 핵심 데이터셋들을 생성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정리, 표준화 및 재사용 가능한 자산 구축에 대한 선행 투자는 장기적으로 효율성, 일관성 및 개발 속도 향상을 통해 엄청난 이점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그 이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계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도가 발전하고 AI가 일상적인 코딩 작업을 효율화함에 따라 단순히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강점, 여러분의 중요성을 해결해야 할 올바른 문제를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한 핵심 자산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결정적으로 솔루션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서 나옵니다. 품질 예시 기억하시나요? 일회성 분석을 간단하고 재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석 자체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능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진중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이 부트캠프를 마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왜? 라고 묻는 엔지니어가 되어보세요 입니다. 요청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여러분이 작업으로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단순히 실행되는 코드를 제공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데이터를 운용하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